네. 오늘은 아마 여러분 학동 4구역 관련해서 어제 SBS에서 방송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를 아마 보신 분들은 조금 충격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사 한 분이 나오셔서 다행히 그 지작물 철거 비리라든지 하는 그 철거 비리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그 진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경찰에 가서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아직 경찰 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수사를 한 선례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제 카페를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천안의 그 천안지청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천안지청이죠. 천안지청에서 신부동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 지작물 철거 비리를 인지를 했고 그 당시에 발표도 하고 해서 1, 2, 3심 공이 중형을 선고받도록 했는데 그때 내용이 유일하게 지작물 철거가 하지도 않는 그 민간 용역업체가 하지 않는 그것을 마치 하는 것처럼 속여서 용역비를 빼서 반반씩 나눠 먹었다 뭐 이런 취지의 수사였습니다. 그쪽 지역이 아마 제 기억에는 지금 제 카페는 올려놨습니다만 전기 철거하고 수도관 철거가 언급됐었고 그 지역이 도시가스를 아마 쓰지 않고 있었는지 가스관에 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스관이 있었어도 동일합니다. 사유는. 그런데 제가 그걸 하도 제 카페에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하고 한 적이 없고 또 그 판결이 대부분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조합원들이 직접 고소를 제기하거나 했을 때 제 카페를 보고 대책 없이 가서 고소를 하면 경찰이나 상대방 피고소인 쪽 변호사들이 고등법원까지 판결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작물이라는 것은 땅 밑에 들어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지작물이라고 한다. 라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정관에 36조나 이런 데 보면 여기 같은 경우도 아마 36조에 돼 있을 겁니다. 재개발이 아마 38조로 돼 있을 거고요. 이 조합 같은 경우도 우리 36조 3항에 여기는 36조 3항이라고 5항으로 되어 있군요. 표준영어는 36조 3항인데 36조 5항에 사업구역 안에 통신시설, 전기시설, 그리고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따로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무슨 철거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나 2010년도에 왜 이제 그 주장이 먹혀들었냐면 2010년도에 국토부가 이 지작물 철거를 철거와 분리계약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철거에 포함시켜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서울시의 질의에 대해서 국토부가 분리하지 말고 같이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걸 분리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그 당시에 구도시정비법 11조 4항에 위반되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해줬는데 그걸 놓고 이제 많은 조합원들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변호인들이 들고 나온 게 정관 36조 3항에는 이 조합은 지금 학동조합은 36조 5항입니다. 이렇게 분리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저게 분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철거 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분리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고 첫째는. 그런데 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저거는 관리권자하고 협의하라고 그랬거든요. 관리권자가 다 따로 있습니다. 자, 전기는 한전이고 그 다음에 수도는 지방의 각 시도의 수도사업소고 그 다음에 급수시설 수도사업소고 그 다음에 통신시설 각 통신사업자가 민간사업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SK텔레콤, KT, LG U+ 뭐 있습니다. 하나로통신 등등 몇 개 회선이 들어가 있느냐는 조합마다 다릅니다. 심지어 지역 케이블 사업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시설, 가스 공급 시설도 내나 지역별로 가스 사업자가 정해져 있죠. 민간 사업자지만 지역별로 독점적 지위를 줘서 각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협의해야만이 배관도 알 수 있고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알아서 어디를 잘라야 되고 어디를 막아야 되고 전기는 어떻게 어느 선을 단선 조치를 해야 전체가
되고, 또 그러면 여기를 단선 조치했을 때, 패전을 하거나 단선했을 때 다른 쪽에 공급이 끊기면 안 되니까 사전에 그것을 연결해서 이설공사 같은 걸 해줘야 되고, 그 비용은 우리 조합이 부담해야 되고 하니까 사전에 그런 업체와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 도면을 모르니까. 어떤 회사는 자체 전봇대를 타고 통신선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우리 한전 전봇대를 빌려서 자기들끼리 약정에 의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였는데 이걸 따로 하도록 돼 있다라고 해서 경찰 수사관서에서는 무혐의 의견을 올리고, 검찰도 더 한심하게 똑같이 무혐의 결정을 했고, 어떤 사람이 항고를 했더니 또 재기수사 변경되는데 고검에서도 똑같이 항고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까지 나온 판결문에도 땅속에 있는 매장물에 해당 안 되고 같이 철거할 수 없다. 정관도 구분돼 있고. 그런데 누가 땅속에 있는 매장물이라고 주장했냐? 변호사 그리 주장하니까 고소인이나 누구든 상대방은 또 그걸 주장하지 못했고 반박을 하지 못했고. 그런데 지작물은 그 뜻이 아니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지작물이란 명쾌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장애가 되는 모든 물건을 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토지, 현금 청산자들의 토지입니다. 이분들은 우리랑 같이 사업을 안 할 사람들입니다. 조합과. 그러면 그 토지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그 당시에는 지작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작물이죠. 그 다음에 뭐 수목이 있다, 나무가 있다, 좋은 거 같으면 옮겨 심었다가 그 다음에 갖고 와서 다시 조경으로 쓸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 비용이 더 나갈 거다. 그리고 그닥 경제성이 있는 나무도 아니고 새로이 조경을 하는데 기존의 나무가 왜 필요한지, 오히려 방해만 되고 균형이 맞지 않다. 각각 집안에 심어놨던 나무 하나가 설사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전체 조경에 조화롭지 않다. 이러면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다행히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서 누가 사가겠다 하면 매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작물의 처리 방법은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관에서 말하는 이 수도 전기가스 이것도 건물에 부착돼 있으면 건축물 속에 그냥 철거되는 거고, 그럼 공급하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오고 있으면 사실은 그런 시각에서 보면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이 되는 시설들, 수도 전기가스 없으면 우리 생활 영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사업에서 그런 말을 쓰면 정비기반시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성만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기반시설이라는 의미도 똑같고, 그러니까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명명하는 이름이 다를 뿐이지 그 모든 것은 새로운 정비사업을, 기존의 구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는 다 장애물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작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한자 공부를 이상하게 해서 서당 출신 변호사가 주장했는지 모르지만 땅속에 있어서 지작물이다라고 했고, 심지어는 그것을 판결문에도 그대로 녹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수사기관은 그런 판결들도 깰 수 있어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게 수사상 우리 형법이 추구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형식적 진실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고 누가 받아주고 그런 진실이 아닌, 그래서 소송 사기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요즘 들어 수사기관에 가보면 판결문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복종하고,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는 A가 주장하고 B가 받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쁜 판결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서로 짜고. 그런데 판결문이 있다고 그걸 존중하고 수사를 포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실체적 진실도 발견이 안 되지만 소송 사기라는 죄는 영원히 그러면 우리 형법에서 지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를 속여서 또는 둘이 짜고 재판부를 속여서 판결을 받아냈는데,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관련해서 가재울 사고에 제가 그토록 얘기하는, 업체가 법원을 통해서 판결로 받아갔는데 그게 성공하고 나니까 모든 조합들이 지금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 판결문이 들이대면 경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법원을 속이는 건 너무 간단하다. 왜요? 용역업체와 조합이 했고 같이 짜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업체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하는데 조합이 져줄 건 뻔하지 않습니까? 같은 편인데. 그런데 멍청이 판사는 속아줬고, 거기에 판사가 신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소송 사기라는 것은 제3자인 법원을 속이고 피해는 내가 보고 조합이 보고 하는 그런 구조를 정확히 얘기하면 제3자 기망 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광주의 학동 사고의 그 끔찍한 참사를 계기로 이제는 정비사업 수사에 드디어 정비사업 비리에, 구조적 비리에 철퇴를 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좀 자세하게
용역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문제 제기만 하고 말았지만 과연 이것을 수사기관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인가는 미지수라서 이번에도 하지 못하면 저는 영원히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제가 알고 있는 수사 방법까지 다 제시하겠습니다.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 조금 더 자세하게 수사기관 누구라도 보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대한민국의 어떤 수사기관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쫓아가서 해당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진술 협조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도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 2일 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강의를 했고 그 강의 교재를 미비하나마 제가 3일 동안에 급하게 작성했기 때문에 그대로 뭐 하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제가 아직도 제대로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다듬어서 그리고 그러나 그 상태로라도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경찰관들에 한해서는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다 메일로. 제발 수사를 좀 해달라.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에 착수한 쪽이 없었는데 다만 최근에 광주 학동 참사를 계기로 약간의 변화는 느껴집니다만은 과연 학동에서 이번에마저도 이 수사에 실패하면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는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일반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거나 이 피해의 구체적인 내역이 어떤 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수사의 통제권이 발동되지 않는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2015년도에 천안지청의 그 수사는 너무 간단한 수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검사는 이 문제가 제보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해서 수사를 했던 게 아니라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조합에 한정된 문제로 파악을 했던 겁니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였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때 그 검사는 정말 영웅이 됐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바로잡는 벌써 6년 전 얘기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다녀도 그것을 제대로 듣고 실천하는 수사기관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전 경찰청장도 그랬고 전 경찰청장도 그랬고 취임시마다 재개발 비리 수사를 약속했지만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조적 비리 원래 하던 거 대충 모아서 보고하고 이런 걸 무슨 수사라고 합니까? 신고된 것만 하면 수사기관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신고된 걸 하다 보면 소극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본인이 모르는데 답답하게 누군가가 신고를 해오는데 본인이 이해를 못했는데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수사의 꽃을 인지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구조적인 비리를 규명을 해서 누군가의 신고가 없더라도 또 국민 누군가는 멋모르고 당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한 발 앞서서 아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수사기관이 스스로 밝혀서 규명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크게 이 비극적인 재개발 구역에서의 이 비극적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새로운 비리로 점철이 되어 왔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2009년도에 용산 참사가 터지면서 그때 생겨난 비리가 뭐냐면 이주관리와 지작물 철거 계약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왜냐? 2009년도에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철거업체가 직접 조합원을 접촉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해서 앞으로는 철거업체가 하지 않고 시공사가 철거에 관한 모든 걸 하도록 하겠다. 그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0년 7월 16일 날 개정이 됐고 그것 때문에 지작물 철거를 겨우 조합원들 손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국토부에다가 이것도 철거에 포함되어 있나요? 수도, 전기, 가스 포함되어 있다. 따로 계약하지 말아야 된다 했더니 그걸 고소하니까 수사기관은 아니 변호인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정관에도 보니까 따로 돼 있고 실제로도 따로 한답니다. 그리고 무혐의를 하고 민사 판결에서도 땅속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석을 해버렸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영원히 그 부분은 수사가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지하에 묻힙니다. 진짜 매장물이 됐습니다. 지하에 묻혔어요. 이 비리가. 지작물이 돼버렸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리가 있는데 그때 왜 그랬냐. 철거업체들이 원래 다 하던 것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을 시공사로 넘어가면 이제는 좋은 단가의 용역을 못 받을 거다. 조합장과 바보 같은 조합장들을 꼬셔서 비싼 용역을 받았는데 철거 용역을 시공사는 빼꼼히 들이라 이제는 절대 높은 가격 우리한테 주지 않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바닥에 있는 철거업체는 이번에 광주 학동 참사에서도 밝혀졌지만 포크레인 한 대도 안 갖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철거업체인데 철거에 장비가 없습니다. 자, 면허는 냈는데 하도급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런 시장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출판사인데 인쇄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일주로 가면 인쇄기 너무 많으니까요. 자, 상패를 제작하는 놈이 그냥 사무실만 열고 있지 상패 제작하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사무용 가구를 판매하는 놈이 사무용 가구는 카탈로그가 똑같습니다. 홍보하는 놈 명함만 따로 붙어 있을 뿐입니다. 왜요? 제작하는 공장이 너무 많거든요. 자, 포크레인은 너무 많습니다. 업자들이. 이것을 누가 따오느냐의 문제만 남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바닥에 있는 철거업체는 철거업체가 아닌 겁니다. 철거 계약을 따서 중개하고 내려가는 업체인데, 하도급을 주는 업체인데,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 조금 나왔지만 잠깐 지나갔지만, 자,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을 둔 취지가 뭡니까? 종합건설이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 전문건설업을 둬서, 하지만 전문건설업이면 철거 대표적인 전문건설업, 거기에서 철거는 다시 전문건설업체는 다시 전문건설업한테 하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중간에 마진만 착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를 금지한 것인데, 형식적으로 자기가 조금 하는 걸로 해놓고 내려가겠죠. 사실상 하도급이죠.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돼서 처벌받아야 되고 그 계약이 무효이라는 단순한 것만 알았더라도 저렇게 부실공사하지 않고 참사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처벌조항은 약하지만 하도급을 줬을 때 그 단순한 걸 수사기관이 알았더라면 불과 어제 방송된 대로 4만 몇천 원에 철거를 하는, 그런데 가장 먼저 이 수사의 아이러니는 뭐냐, 포크레인 기사, 그 먹고 살아야 되는 마지막 백솔 4만 몇천 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구속됐단 말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고의로 내려보는 것이지 과실로 처벌하겠습니까? 이 사건을. 그 사람한테 어떤 과실이 있을까요? 최종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포크레인 갖고 나와서 했던, 그 사람도 우주 가면 그 생명을 무릅쓰고 그 돈 몇 푼 벌려고 했던 놈이 가장 먼저 구속되는 겁니다. 자, 진짜 돈을 벌고 이걸 하도급을 내리고 폭리를 취했던 사람은 아직 구속됐다는 연락이 없습니다. 자, 그 수사를 위해서 제가 오늘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생계형, 인간은 가장 먼저 구속이 되고, 구조적인 비리의 중심에 서 있는 업체는 아직 그렇게 수사하기가 어려운가요? 그 수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위계약에 의해서, 자, 철거는 하도급 금지 조항을 어기고 재하도급 전문건설이 받은 걸 다시 재하도급했다는 걸 이제 천하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인했지만 이미 그것은 뭐 카톡방에 자기들끼리 있었다고 다 그 재미없는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짜로 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다 동일 업체들입니다. 한솔이라는 업체가 현대산업개발에서 받았다, 백솔로 내려갔다. 자,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4만 몇천 원 했던 백솔은 정상적인 철거 계획세대로 했더라면 5층부터 내려왔을 것이고, 그러면 하중이 점점 철거를 하면 할수록 줄어지는데 왜 바닥을 파서, 사람으로 말하는 로킥을 차서 건물을 쓰러뜨리겠다,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작은 장비를 보유한 그 영세업자한테 맡겨서. 그런데 그 영세업자가 받은 용역비는 여러분 알자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포크레인이 앞으로 꼬꾸라져서 살았는데, 포크레인이 꼬꾸라져서 결국은 건물에다 어렵게 버티고 서 있던 건물을 넘겨뜨리는 걸로 어제 보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먼지 안 나게 한다고 계속해서 물을 많이 뿌리라고 지시했다고요? 그래서 물 많이 뿌린 게 이 사건의 과실이라고요? 근본은 어디 가고? 근본은 어디 가버리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제가 방송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본은 그게 아닙니다. 왜 철거 방법들을 안 했냐? 왜 하도가 내려갔느냐? 구조적인 문제죠. 현상이 돈이 많으니까 뭐 대단히 유족들하고 합의를 해서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또 죽어줘야 됩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거는 이 안전이나 고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범죄의 고의를 밝혀야 되는 것이지, 과실 여부 마지막에 있는 인간의 과실로 덮고 지나가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작물 철거, 그런데 그 지금 한솔로부터, 한솔이 아니라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원철거에 관한 게 아니라 그 철거를 수행했고 실제로 여기서 폭리를 취했던
이 업체들은 지작물 철거 계약, 성면 철거 계약, 그쪽은 그야말로 하도급을 줘서 아주 중간만 하고 많은 폭리를 취했겠지만 여기는 본인들이 한 거로 돼 있는데 이게 허위 계약이라는 겁니다. 어제 방송에서 모 이사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대한민국 경찰이 얼마나 완벽하게 수사할 수 있을까? 상대방들이 변호사들이 다시 고등법원 판결문 갖고 오고 어디 갖고 오면 거기에 또 홀랑 넘어가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 영상을 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작물 철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작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작물은 정비사업에 장애가 되는 모든 물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다른 표현이 없어서 정관에서 그랬지 저것이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정관 36조 이 조합은 5항이고 다른 조합은 3항입니다. 에서 규정했던 재건축 같은 경우는 38조에 있을 겁니다. 협의하라는 의미는 소유자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해서 보상을 다 해줘야 그쪽에서는 끊으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수도관을 예를 들어 제가 매번 잠깐 일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설명드리지만 만약에 이게 정비구역이 이렇게 있다면 이 구역을 재개발 같은 재건축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의 단지가 형성될 때 거기만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이 완비되기 때문에 상하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다. 그래서 이 단지를 지나서 아파트 단지가 있다. 되게 재건축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를 지나서 옆 마을을 지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우후죽순처럼 집을 짓다 보니 여기서 여기 집 짓고 집 짓다 보면 여기 있는데 도로가 있어서 도로 뚫고 지나갔는데 여기까지만 재개발 지역이다. 여기에 수도관을 잘라버리면 아니면 전기도 마찬가지, 가스도 마찬가지. 여기는 수도, 전기, 가스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르기 전에 이렇게 우회해서 해줘야 될 겁니다. 이걸 이설공사라고 합니다. 이 지작물 철거에 철거공사라고 되어 있으면서 과거에는 전부 철거 및 이설이라고 했습니다. 이설은 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하도 떠들고 다니까 이 짓거리 안 한다. 요즘은 이설자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는 지작물 철거공사라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전부 이설공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놓고 계약서에 가면 이설은 제외. 왜요? 이거는 자기들이 하지 않거든요. 이 관리권자가 처음에도 그랬지만 철거 때도 이 사람한테 이설공사 안 시켜요? 이런 업체한테. 그러면 철거공사는 시킬 거냐? 그것도 안 시켜요. 한국전력 같으면 대표적으로 다시 구분해 설명드립니다. 한국전력이면 한전이 직접 원인자 부담금으로 잔존가치, 그 다음에 이설공사비 다 청구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내야 이설공사를 착수해요. 공문에 항상 납부해야 원인자 부담금 납부되기 전에는 이설공사 안 하겠다라고 아예 명령을 해서 보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학동에도 공문들 LG U+ 같은 거 공문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원인자 부담금 청구 뭐 이래갖고 어느 구간 그래서 요게 들어오면 공사를 시작하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시설 그렇고요. 통신시설 여러분 학동사구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LG U+, 그 다음에 저기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통신사들. 이들이 보낸 공문들이 있습니다. 다 게시돼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청구하고 있는지가 원인자 부담금 청구해서 보냅니다. SK텔레콤도 있고 심지어 CCTV 이설까지 KCTV 광주방송도 있고 SK브로드밴드 전부 이렇게 원인자 부담금 통지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통신선 이 지작물 철거 계약서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2018년 2월 7일 날 2월 9일부터 경쟁 입찰하라고 그랬으니까 법률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원래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관에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2월 7일 날 그걸 피하려고 다 했다가 이때는 이 공사비를 28억으로 했다가 봐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2019년 1월 28일 날 이걸 25억 2천으로 좀 깎아줍니다. 성면도 조금 깎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지구내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업무, 전력시설물 정비 업무, 소방시설물 정비 업무, 도시가스시설물 정비 업무, 통신시설물 정비 업무, 가로등 보안 등 철거 후 반납 업무, 안전사고 예방 업무, 그건
원인자 부담금 조사 업무? 요 부분 참 재밌습니다. 이거 좀 이따 다른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도 자기들이 조사하란대요. 자기들이 무슨 수로 조사해요? 그 각 관리권자가 협의하는데. 근데 통신시설물을 정비를 한답니다. 철거한다는 얘기죠. 정비는. 앞으로 안 쓸 거니까요. 그걸 떼어내야 새로운 건물을 지을 거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모든 회사에서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따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맡기질 않아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신시설물을 저걸 손대려면 정보통신공사의 면허가 있어야 돼요. 통신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거나 하려면. 근데 이런 회사들은 없어요. 전기통신공사법 위반이 저 자체로 해서 그런 면허가 없다고요. 이따 그 면허가 필요한 거 또 있습니다. 범죄방 또 있습니다. 그 자식도 그거 면허 없어요. 전부 이 가짜 계약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 이 용역비만을 뽑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계약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시설 안 되고 전기도 한전에서 했고 한전이 돈 당한 게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한전은 그렇게 하니까요. 수도사업소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서울이 망할 놈에 서울시만 조합에다 하라고 합니다. 지방은 각 지방 수도사업소들이 거의 대부분 하고 조합에다 비용 청구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는 업체에다 하라고 합니다. 조합에서 하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는 아주 나쁜 놈들. 정말 서울시도 이번 기회에 수사가 되면 서울시 제도 개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장 참.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지난번 천안지청에서 했던 것도 신부동 조합 재건축 했던 것도 수도관도 수도사업소에서 하지 그 업체가 하지 않는다는 게 공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도 그러고. 그런데 왜 그런 건 놔두고 못된 판결문들만 고등법원까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변호사들이 주장하고 받아들이고 무혐의 나고 단 한 번이나 기소했냐고요. 이번에도 지금 제보는 저렇게 했지만 제가 봐서는 불안해요. 이거 무혐의 날까봐. 왜요? 지금까지 구속영장이 안 쳤다는 게 저 이해가 안 가요. 왜 포크레인 기사는 구속이 됐는데 그 사람 잘못으로 이게 귀착이 된다고요? 지도 죽을 뻔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앞으로 꼬꾸라졌다. 포크레인도 앞으로 꼬꾸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물을 너무 많이 뿌려서. 왜 물을 많이 뿌렸겠나 봤더니 비산먼지 날린다고 하도 저기에서 물을 구청에서 많이 뿌리라 했다면서요. 공문에도 있더라고요. 저 방송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문제인식 능력이 없는 게 지방자치단체고 수사기관이고 조합원이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나가던 행인만 불쌍하게 간 거예요. 용산 참사가 5명이 사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학동요 9명입니다. 사망자만. 관련자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 모두가 이 조합의 비리에 전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로킥을 차서 쓰러뜨리는 그런 철거 방법을 거기서 쭉 했다고? 안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길가에 것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비산먼지가 많이 날린다고 민원이 들어갔겠죠. 서울에서는 차마 그렇게 잘 못합니다. 지방은 대놓고 한답니다. 먼지 나든지 말든지. 그 공사비 그거 조금 아끼겠다고 그따위 짓을 한다고요? 장비 제대로 안 쓰고? 정말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각 사업소에 전화번호 뻔히 알고. 그런데 진짜인 것처럼 공문을 중간중간에 만들고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무슨 보고서라고 해서 대건건설 다원산하 회사죠. 왜 한솔 얘기만 25%짜리 지분 갖고 있는 한솔 얘기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원의 그림자가 직계 얘기 드리워져 있는데 언제까지 이게 실행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인입관 무슨 제거 작업 통신 및 통신선 제거 작업 제가 요거 얘기할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 업체들이 제가 철거했습니다 하려면 통신선 철거하는 놈 따로 있어야 될 거고 수도관 철거하는 놈 따로 있어야 될 거이고 가스관 철거하는 놈 따로 있었어야 될 거고 전기 철거하는 놈 따로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입니다. 제가 매번 얘기해요. 전기 만지는 놈 물 안 만진다고 물 만지는 놈 전기 안 만들고요.
이놈들은 무슨 전지전능한 놈들이 통신선도 만지고 면허도 없이 가스관도 전혀 업종이 다릅니다. 수도하고 가스만 해도. 업종 자체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말이죠. 그런데 이 업체가 다 했다고요? 그러면 갖고 와보라 그래야죠. 통신선 철관도 따로 있고 누가 있고 할 때마다 같이 세 업체가 붙어서 한다고요? 통신선도 같이 띄어내고 그러면 그런데 매번 제가 얘기합니다. 자, 이것들이 만약에 직접 했다면 어떤 변소를 해도 수사기관에 와서 요 시설물이 자 철거를 했으면 수도관, 가스관을 파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신선을 제대로 철거했다면 통신선, 구리선 파냈을 거 아니에요? 전기선 이미 다 완전히 보상해 줬으니까 파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팔아먹은 영수증 갖고 와요. 고철이니까 원철거가 팔아먹습니다. 원래 철거. 물론 원래 철거는 이놈들이랑 같은 놈들입니다만은 얘들이 판 게 아니라고요. 다른 회사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저쪽에는 뭐예요? 거산건설, 뭐 형식적으로는 다 아마 실제로는 소유자가 누군지 제가 압니다만은 수사기관은 더 잘하실 거고. 대건건설 같은 그랬으면 얘들이 이걸 팔아먹은 흔적이 있어야 될까요? 원래 철거가 판다고요. 왜요? 원래 그냥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그러면 지작물 철거 계약을 안 해주면 철거가 안 돌아가냐? 아니요, 돌아갑니다. 왜? 얘들이 하기 때문에, 원래 철거하기 때문에. 고철은 한 군데서밖에 안 팔아먹어요. 계약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도. 다른 데 수사하다 보면 통신선만 했다는 건 따로 있고, 통신하고 되게 전기를 묶입니다. 가스만 했다는 건 따로 있고, 수도만 했다는 건 따로 있고, 초창기에는 다원도 다 이렇게 했어요. 프라나건설이 지금 대건건설, 프라나건설이 수도관 철거했다 하고, 뭐예요? 무슨 전기? 경북전기. 이것이 저기 했다고 하고, 전기 철거했다고 하고, K연 엔지니어링이 가스 철거했다고 하고, 나중에 뭐 산무개발로 막 이름 바꾸고, 뭐, 산무가 K, 지금은 뭐 천일전력? 뭐 이런 것들도 등장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다가, 이제는 통이 커져서 아예 한 회사들이 세 개를 다 묶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이라도 그럴듯하게 하느라고. 왜요? 전기하고 수도 하는 놈이 업종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눈치를 보다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합니다. 왜요? 수사기관도 조합원도 행정기관도 누구도 타치하는 놈이 없거든요. 사기를 치고 있는데 타치를 받지 않는다고요. 오랫동안. 정말 심각한 거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좋아하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들 때문에 그 투기꾼들이 비리를 밝히면 집값이 떨어진대요.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살 사람이 아니거든요. 얼레벌레 해서 집값만 올려놓으면 나갈 사람들이거든. 진짜 살아야 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비싼 가짜 사업비를 주고 재건축을 해야 되냐고요. 왜 투기꾼을 못 잡는데요. 부동산 학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다 투기를 유발하고 다닌다고. 지방에. 지방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채널 보면 181번부터 6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보세요. 각 지역에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학원들이 얼마나 많이 운영되고 있고 그들이 학원법에 등록도 안 하고 있다고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부동산 가격 못 잡는다 뭐 말만 많은데 진짜 문제를 몰라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하면 잡히는 줄 알아. 제가 쓸데없는 얘기 흥분에 너무 많이 하는데요. 수사에 관한 얘기만 하랍니다. 오늘은. 요거 수사 간단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뭐라고 변소를 하든 그쪽 변호사가 뭐라고 변소를 하든 실제로 고철을 팔아먹지 않았다고요. 원래 철거가 다 했거든. 그리고 다 원인자 부담금 다 납부 따로 했고 한 게 없어요. 한 것처럼 계속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 재밌는 공문도 있어요. CCTV를 광주시가요. 참 재밌습니다. 광주시가 동구청이죠. 아니 광주네요. 광주시네요. 동구청이 아니라. 2020년 10월 27일 날 원인자 부담으로 이설해달라. 방범용 CCTV를 무슨 얘기예요? 네가 돈 내고 네가 이설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 대건건설이 다원의 산하회사입니다. CCTV 이설에 관하여
그날짜로 문서를 만듭니다. 그날짜로 27일. 참 재밌죠? CCTV 이설에 관하여 시청 유지 보수팀과 협의하여 이설 설치 비용이 최대한 적은 비용이 나오도록 조정한 후에 조합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CCTV를 하니까 우리가 돈 적게 나오게 해줄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참 재밌는 공부 아니에요? 대건건설은 CCTV 완료권 사업부 전에 구청관리 CCTV 설치를 완료하여 별점 자료를 보고한다. 시청관리, 구청관리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세요. 당사는 기조합에서 요청한 사업부진의 지하 관정 폐관 및 CCTV 이설 설치의 원칙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합에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자는 취지로 위 두 건에 대한 비용을 조합을 대신하여 당사가 부담하여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뭔 개 사기 소리입니까? 여기 계약서에는 자기들이 하기로 돼 있는데 이거 CCTV 설치 비용이 내기 싫어서 맨 처음에는 시에서 원인자 부담금 내라라고 공문이 오니까 우리가 시에다 잘 얘기하고 조를 깎아주겠다. 저기 조정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발상이냐고요. 그러더니 너희들이 내야 되나 조합이 내야 되나 코로나 사태를 같이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그거는 내가 내줄게. 돈이 몇 푼 안 됐을 거거든. 25억 2천이나 가져갔는데 돈이 몇 푼이나 되겠어요. CCTV 이설이. 전기도 이설하고 상하수도 통신도 다 이설한다 했는데 이설했냐고요. 이설이 아니라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공사비가 LG U 플러스만 해도 5억 9,770만 4,400원 이설 원인자 부담금만 해도 7억 5천 KCTV 광주방송 4,350만원 이렇게 나오니 이거를 어떻게 SK텔레콤 444만원 이런 거 내줄 수 있겠다 적으니까 아까 CCTV도 어려운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우리가 내준대. 원래 너희가 내야 되는데 아니 계약서 갖다 놓고 이게 뭔 개소리야 진짜로. 그런데도 학동사구역 참 조합원들 잘도 견디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 용산 때문에 이 허위계약이 생겨났으면 그 얘기 하다 보면 용산 사태로 인해서 법을 바꾸니까 이런 계약들은 그 전에 없었단 말입니다. 왜? 철거가 당연히 할 걸로 알았는데 시공사가 짠 금액에 철거를 줄 것이 예상되니까 그러다가 보다 보니 참 머리는 좋아요. 정관에 보니까 지작물을 관리권자가 따로 협의하라 했거든. 조합이 협의하라 소리지 자기들이 따로 하라는 게 아닌데 그걸 놓고 야 저걸 지작물은 별도야. 지작물은 별도야. 그 얘기를 변호사 새끼들 하고 다닌다고요. 지작물 별도라고. 지작물이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지작물이 별도라니. 철거라는 말 속에는 지작물을 철거하는 거예요. 지작물을. 뭘 철거해? 지작물이 아닌 걸 철거해? 지작물이니까 철거하는 거라고. 그런데 지작물은 별도다? 수도, 전기, 가스관만 지작물이다? 무슨 소리 도대체? 이렇게 변질돼 왔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돼 왔다고요. 여기에 변호사들이 한몫했고 수사기관은 멍청이 속아 넘어갔고 법원 속아 넘어갔고 조합원들 맹꽁이들이고. 왜요? 조합원들은 방법이 없죠. OS가 다 통과시켰는데 총회 때마다 자기들이 스스로 의결권 행사해 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이번에 또다시 얘기가 나옵니다. 반드시 법령 개정할 거예요. 안 봐도. 사후 약방문.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가짜 계약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 기대가 돼요. 철거업체에 뭐라고 나오냐. 이 사건 딱 터지자마자 이제 철거비 올라갈 겁니다. 좋죠. 철거비만 올릴 거니까.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 거예요. 보나마나 국회에서. 그러면 당연히 철급이 올라가겠죠. 조합원 부담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타고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또 다른 영역을 만들어낼 거라고요. 용산 사태가 만들어낸 용산 참사가 만들어낸 가장 큰 기여는 뭐냐면 법을 바꿨더니 지작물 이설 계약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지작물 철거 계약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뭘 또 만들었냐? 이주관리 계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주관리 철거 계약이라고 돼 있었어요. 제목 이름이 2010년 16일 이전에. 왜요? 이 철거업체들이 이주관리라는 게 뭐냐? 자기들이 장비가 없다 보니까, 제가 장비 없다고 했잖아요. 장비를 어디서 맞춰야 돼. 근데 장비가 자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사를 가는 줄 알아야 장비를 미리 예약을 하겠거든. 그래서 요거를 2주를 언제 갑니까 하고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왜 또 관리해야 됐냐? 이때 여기에 이따 범죄방도 나옵니다만은, 범죄방이라는 것도 이 속에는 들어있었어요. 영역 내용에. 나중에 이제 범죄방의 영역이 따로 생기는데 그거는 한참 후에 생겨요. 근데 이때는 이미 돼 있었다고. 근데 요거는 다른 계기로 생겨요. 부산의 덕포동 김길태 사건 때문에 생겨요. 분리가 돼. 근데 이때는 왜 이주관리가 생겼냐면, 지작물은 정말 창작적으로 만들어낸 거고, 지금 광주에 있는 그 회사에 누군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지작물은 우리가 만들었는데 요즘은 이놈 저놈이 다 따라서 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자, 근데 이 범죄방 같은 경우는 뭐였냐? 이주관리가 왜 필요했냐? 고철을 단 한 번도 철거업체가 가져가고 조합에다 고철값을 제대로 들여놓은 적이 없어요. 고철을 내가 매번 얘기하면 횡령을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 예방이랍시고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CCTV 지금 달지 마라 해도 법이 2012년 2월 1일 날 참 바뀌었는데 그 전에도 이걸 하고 있었다고. 계약서에 넣어놨었다고, 철거가.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한 명 한 명 이사 가면 집이 비어 있으면 지나가던 고철장사 아저씨들이 리어카꾼이 와서 철문도 뛰어가고 창틀도 뛰어가고 막 하도 주인이 안 사니까, 그리고 어차피 부실 거라니까. 그래서 철거업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요 말을 넣어놓고 가서 당신 왜 이거 뛰어갑니까? 이러면 리어카 아저씨가 이거 당신 집이야? 그러면 우리 집 아닌데요. 여기 조합 지역이라서 관리처분이 나면 조합원들 살더라도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어서 조합 겁니다 이거.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조합 건데 네가 왜 그럼 와? 너 조합이야? 그러니까 아니요. 계약서에 딱 보면 나보다 범죄 예방하라고 돼 있잖아. 당신 범죄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서 나중에 작은 도둑놈을 다 지켰다가 지가 홀랑 가져가느라고 이결 써놨다고요, 이거를. 이주관리도 마찬가지고 누가 이사 가는지 알아야 그쪽에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철도 지킬 게 많거든. 이사 갈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가요. 그냥 뭐만 빠져나가. 헌집이라고. 거기 보면 돈 되는 거 많아요. 보일러도 쓰던 거 다 그 사람들 팔아. 철거업체가 와서. 보일러도 다 중고로 거래하거든요. 심지어 수도꼭지도 다 잘라갖고 중고로 가요. 변기, KS는 전부 재생해요. 재활용해요. KS 아닌 거 빼지만 거기서 캐낼 게 너무 많거든. 근데 주인들은 그냥 주랭랑으로 가요. 건져낼 거 많아요. 심지어 장판만 사러 다니는 놈도 있어요. 장판도 그거 다 재활용해요. 팔아요. 그래서 그 참사 때문에 엄청난 가짜 영역이 그 전에 없었던 게 생겨났던 겁니다. 김길태 사건 때문에 물론 범죄방이 생겨났고, 이주관리 이때부터 분리했어요. 시공사가 바로 주면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이 지작물 비리였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외치고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국적인데. 심지어 내가 해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합도 서울의 이문 1구역 조합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3탕을 했어요. 한 탕도 부족해서 2탕, 3탕.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지금. 아무튼 빨리 전국적으로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수사기관에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적인 간단한 것을 수사를 안 하고 한 군데만 하면 전국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경찰 킥스 시스템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 하면 전부 표준화돼서 빨리 보급해서 동일 범죄가 전국에 똑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화가 나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은 광주의 모든 조합이 다 똑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조합이 다 해먹습니다. 제가 똑같은 이 지작물 계약을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이 광주에서 등장하는 업체입니다. 정비기관 시설공사 하겠다고 하는 효창. 제가 매번 얘기해요. 대연 4구역 재건축에서 제가 이것을 그때 그 당시에 조합장한테 가짜라고 제가 다 알려주고 보냈어요. 그리고 입찰을 어떻게 할 건지 했어요. 더구나 얘는 분명히 입찰을 포기할 것이니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입찰 참여할 것이다. 제대로 된 입찰 공고를 내봐라 해서 냈어요. 자, 똑같이 저기에 약 1000세대입니다. 영주주공 광주에. 여기에 지작물 철거 39억에 입찰했던 업체예요. 지금 이 조합에서는 정비기관 시설한다고 입찰했던 업체입니다. 39억에 입찰했는데 부산 대연사구역 1200세대예요. 얼마에 했냐? 3,900만 원 했어요. 여기는 25억 2천. 그래서 제가 이걸 무지하게 떠들고 다녔더니 계약 포기 의사를 바로 밝혔어요. 그런데 계약 포기할 때는 이 돈을 다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3,900만 원 받았을 겁니다. 대연사구역 재건축조합에서. 거기는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실제 예를 설명해도 가짜니까 3,900이 가능하죠. 여기는 25억 2천인데 광주 염주주공 그렇게 얘기해도 이거 안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 바보들아 100배 했다고. 조합장 바뀌면 뭐하냐고. 뭐 올바르게 했다 해서 제가 바뀔 때 도움을 좀 줬어요. 이거 안 고치고 있는데 뭐하냐고. 조합원들은 뭐하고 있고. 광주 지금 개판이에요. 한마디로. 그 회사가 또 기반시설을 거기서 뻥튀기 했어요. 제가 고쳐야 한다 했어요. 고쳤다는 얘기 안 들려요. 염주주공도. 이따가 기반시설 얘기는 또 별도로 하겠습니다. 광주에서만 1,000억 이상 해놨대요. 본인 말에 의하면. 광주가 무슨 뭐 버린 도시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지작물 철거 계약이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전국에 계시는 경찰관서 어디라도 누구라도 이 수사를 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제가 바로 달려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모든 자료는 공개된 자료입니다. 조합원한테 갖고 나가면 됩니다. 논리만 구성하면 됩니다. 그 피해액은 어마어마합니다. 한 조합당 이런 가짜 계약으로 있는 피해가 100억은 넘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지금까지 손을 안 댑니까? 교육은 형식적이 돼야 됩니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그만큼 설명했으면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했습니다. 안 합니다. 경찰청장한테 직접 신임경찰청장한테 청장에게 바란다 넣어봤습니다. 경찰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답니다. 잘 모르니까 이것을 이 분야에 대해서 꼭 TF나 이런 걸 꾸려서 해야 된다고 넣었습니다. 제 카페에 올려놨죠. 답변까지. 잘하고 있답니다. 취임 때 그 약속을 하지 말든가. 정말 이 사건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규명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아무튼 반드시 지작물 철거 비리는 단순한 제보에서 끝날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까지 예상해서 그 모든 것을 수사기관이 반드시 규명해서 이번이야말로 아주 너무 간단합니다. 이미 공소장 판결문 다 있습니다. 제 카페. 천안 신부동에서 했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이 작은 장난들 일부 내준 거 업무상 배임의 판례에 의하면 일부 자기를 위한 행위가 있다가 전체가 업무상 배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뇌물수사. 너무 간단합니다. 이 업무상 배임에 어차피 이거는 이 가짜 계약을 했던 이 주체가 예를 들어서 회사 대표 ABC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 군데 회사. 이 대표 이 것들과 조합장이 당연히 조합장은 업무상 배임죄고요. 왜 배임죄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에 의하면 그 얘기. 정관에 의하면 미리 협의하라 그랬잖아요. 협의했더라면 이것들과 계약을 해요 안 해요? 안 했다고요.
협의를 안 했거든. 변호사들의 주장은 협의하라고 돼 있고 따로 정할 수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러면 협의했느냐 물어보면 협의 안 했어요. 협의하기 전에 계약을 다 썼거든. 협의 안 하고. 협의했더라면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나중에 원인자 부담금 고지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돈 내면 우리가 해드립니다 했을 거 아니냐고. 얘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죠. 이런 세 군데 예사식이나. 협의를 정관상 의무를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특정법이죠. 그것도 일반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면 이 사람은 업무상 이거는 신분범이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의 범죄에 가공한 거죠. 가담한 거죠.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죠. 여기는 이 법인이니까, 여기는 법인이니까, 이거는 자연인이고, 이 이익의 귀속 주체는 법인이고, 이 행위를 했던 놈은 이 자연인, 요놈과 조합장이고, 조합의 임원들이고, 조합장뿐만 아니라 임원 전체. 이걸 알고 있었던, 더구나 광주 학동사구역은 세상에 해도, 자, 상근에서 한 명 있는 사람이 조합장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조합장의 아들이 상근이고, 이거 빠져나갈 게 뭐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짜면. 나머지 이사들은 그냥 멍청일 것이고, 보나마나. 이거는 최소한 다 업무상 배임으로 엮는데 무슨 지장이 있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업무상 배임을 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업무상 배임이 맞으나, 업무상 배임을 하기 위해서는 얘들이 했던 게 뇌물을 준 거라고요. 왜요? 뇌물을 안 줄 수가 없는 게 나중에 이게 가짜인 걸 알아요. 그 시기가 되면 돈을 따로 냈거든, 본인이. 모든 조합장들의 로망은 조합장을 한 번만 더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가짜 계약을 주고 나서 받은 금액이 너무 적거든, 생각보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고 싶어 한다고. 근데 이 사람은 그 꿈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3구역 조합장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꿈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원래 초보 조합장들이 받는 것보다는 더 받았을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터지거든. 가짜인 걸 알았으니까 특히. 근데 대부분 조합장 모르고 해요. 액수가 틀려요. 아는 놈한테 주는 것과 모르는 놈한테 주는 거는. 이걸 뭘 장부를 압수해가려고 해요. 어디다 뇌물을 적어놓는다고. 당연히 업무상 배임의 공범을 빼준다고 하면 폴리바게닝이 가능하다고요. 너는 뇌물을 준 공여자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가짜 계약을 따위 뇌물을 준 거고 심플하게 가면 되죠. 그러나 처음에는 일단은 영장 단계에서 엮을 필요도 있어요. 뇌물을 스스로 안 불 거니까. 이들은 그리고 이걸 협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근거를 남겨놔요. 그러면 뇌물수사 원하는 정비사업 구조적 비리를 밝히는 데 있어서 뇌물수사는 필수적이니까요. 당연히 그러지 이걸 찾는다고 압수할 필요 뭐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다 실토할 수밖에 없는데. 뇌물 공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100억을 줬어도 근데 특경법 업무상 배임에 걸려봐요. 작살나지. 누가 자백 안 하겠어요? 살 길을 찾지. 여기는 빵빵한 변호사도 붙을 텐데 당연히 폴리바게닝 하죠. 기소할 때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뇌물로만 기소하면 되잖아요. 수사가 뭐가 어려워요? 너무 쉬운데. 그렇게 수사하시면 됩니다. 대충 설명드릴 거는 지작물 부분에 있어서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지작물이 되게 길었던 것이 이 철거업체들이 대부분이 그대로가 여기서 지작물 철거랑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가짜 계약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용역비를 가져간 사람이 그 단가에 내려줘서 그 장비를 조금만 더 비싼 거 썼더라면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었던 것을 바닥을 파갖고 로킥을 차서 건물을 쓰러뜨리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그 많은 돈을 받은 가짜 용역비까지 받아놓고 그랬다는데 비난 가능성이 있어서 영장 치더라도 1순위로 쳐야 되잖아요. 왜 꼬리 먹고 살려고 어쩌다 거기 갔던 그 위험한 포크레인 기사가 왜 먼저 구속돼야 되냐고. 근본 원인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진술해 준 거예요? 참고인들이 가서. 물을 많이 뿌려서 그렇다? 그 전에도 그렇게 몇 개를 쓰러뜨렸대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먼지가 많이 났을 것이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물 뿌려라? 물 더 뿌려라?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 지금. 물론 그것이 넘어가는데 촉발제는 했겠죠. 수압 흙이 심지어는 앞으로 꼬꾸라졌다고 하니까 포크레인이 그 물 때문에 축축해서 얼마나 많이 뿌렸길래. 아니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지. 그렇게 잡아뜨리면 먼지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나서 못해. 근데 지방에서는 한다 그러더라고. 서울에서 같은 어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먼지만 많이 난다고 구청은 역시 공무원입니다. 구청은 물이나 뿌리라 했다고? 왜 먼지 나는지를 알았어야지. 아무튼 모처럼 엄청난 희생을 희생이 발생한 만큼 정말 이번이야말로 재개발사가 반드시 이 지작물 비리, 철거 비리, 철거업체가 만들어낸 지금까지 앞으로 설명할 거의 모든 비리는 다 철거업체가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서 파생됐고 거기서 배워서 나왔고 전부 이런 업체입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거 관련된 똑같은 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작물 아까 저놈이 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놈은 하지도 않은 거 하지만 조사하는 놈이 또 따로 있답니다. 이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지작물을 조사한대요. 1억 5천 받고. 지작물 조사 업무, 조합원 소유 지작물 세부 조사? 이게 뭔 짓거리예요 이것이. 이런 일이 있긴 하가니? 구역 내 전기, 통신, 수도 등 지작물에 대한 조사를 한대요. 얘가 조사 안 해주면 얘는 철거도 못하는 모양이네. 아니 주인이 따로 있는데 주인하고 협의하라 그랬지 얘한테 조사시키라고 했냐고. 얘가 조사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통신사에 가면 그냥 나오는데 통신사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한전에 가면 그냥 나오는데 얘가 조사를 하러 다닌다고? 나 이거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영업권 조사도 하고. 얘도 철거업자거든요. 양창 ENC. 주로 롯데 거 많이 하는. 모든 게 철거회사들이 약간의 폭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전 국민이 다 합니다. 근데 건달이면 건달답게 놀아야 되는데 건달이 왜 사기까지 치냐고. 사기는 사기꾼의 종목이 따로 있다고. 어울려야 말이지. 얼마나 심약하면 사기를 치겠냐고. 좀 강하니까 건달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거. 그런데 여기에 더 재밌는 건 세입자 조사도 안 돼요. 세입자 조사 할 능력이 안 됩니다. 해줄 수도 없고. 세입자 조사는 결국 전집세대를 조사해야 합니다. 세입자 무단 세입 들어와 있는 놈은 아예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놈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거주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조합이 구청에다 요구하면 구청이 해줘요. 일반 업체는 못해요. 근데 언제까지 일반 업체에 돈 빼가는데 같이 협조하면서 전입세대 조사해갖고 그 자료 여기다 넘겨주고 걔가 한 것처럼 다시 리타이핑해서 조합에 반납하고 뭐 하자는 거야 이거. 한번 조합장 해본 사람이니까 얼마나 더 잘할까. 다른 놈은 몰라서는 한다고 치자고요. 조합이 끝날 때 그리고 뇌물을 주는 이유는 그겁니다. 언젠가는 알게 돼요 조합장이. 그때를 위해서 미리 보험을 들어요 자기들 표현으로. 왜? 그때 들통나면 고소당하고 돈 못 받을 거 뻔하니까. 미리 코를 걸어놓지 않으면 도둑 물건은 나눠 먹어야 말이 없어요. 본 놈도 한몫, 들은 놈도 한몫.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 야도 그리고 하나 챙겼어요. 철거는 못 챙겼지만 야도 그래도 꼴에 철거업체인데 꼴에가 아니지. 돈 많이 번 애들한테 내가 꼴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또 있어요. 이 업체가 뭘 했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인사를 좀 나눴게 이제 16년도에. 그 뒤로 이제 뭘 또 챙겨가죠. 이상으로 지작물과 관련된 세입자 조사 영역이나 영업권 지작물에 관련된 여기에 같은 관련되고 같은 철거회사 그냥 세입자 조사 같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가짜입니다.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진짜 돌아다니면서 노가다처럼 조사했습니다 할 수는 있겠죠. 그거 못합니다.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런 용역을 시켜야 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전입세대 조사가 맞아요. 사업시행 때 필요하니까 여기에 임대주택 대상자가 몇 명인지, 주거이전비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 이거를 사업시행 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이 필요해요. 근데 조합이 요청을 해줘도 안 해줘요. 구청이. 개인정보라고 해줘요. 누가 남의 거 주민등록 대신 뛸 수 있어요? 못 뛰잖아요. 그 사람으로부터 위임장을 받거나 하면 뛸 수 있지만 못 뛰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철거업체가 그것도. 그래서 어느 조합이나 가보면 조합이 신청했던 전입세대 열람 조사 의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갖다 주면 저쪽에서 다시 타이핑하고 자기 회사 이름을 납품하면 이게 세입자 조사 용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간단히 설명을 이걸로 이 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파트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